퇴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 날씨 좀 그렇게 맑은 편은 아니죠. 예, 오늘도 하지만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죠. 오늘 하루 정말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이런 얘기 있죠.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 부르셨죠?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co.kr.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히든텍에서 잭필드를 만들었네. 아주 응원해요. 못난 놈, 잭필드에서 히든텍을 만든 거지. 히든텍 입는 순간 허리가 바운스. 허리가 늘어나? 나도 히든텍 한번 부탁해요. 지금까지 기막되었습니다. 숨쉬는 바지 히든텍. 베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제 삶은 멈추지 않는 괴종시계 같습니다. 제가 어떤 정치적 재산을 남겼는가는 세계의 평가에 맡겨두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홍콩 봉황위성 TV에 출연해서 한 얘기입니다. 이 언급은 듣는 이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만 만일 멈추지 않는 괴종시계 같다는 말에 주목한다면 다시금 대권을 도전하겠다는 의미로 들릴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발언을 할 때마다 대권 도전을 시사하는 언급을 하는 걸 보면 반 총장이 대권 도전을 선언할 시기 빨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반 총장이 과연 지금 지지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일 겁니다. 굶고 있지만 희망을 먹고 있어 배고프지 않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대하면서 단식 농성에 들어간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 얘기입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재명 시장만은 아닙니다. 수원, 과천, 화성, 고양, 용인 이런 지역들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 지역이 반발하는 이유는 이 지자체들이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이른바 불교부 단체들이고요. 이들 불교부 단체의 교부금을 우선 배정했다가 지금은 이제 폐지해서 이 폐지 때문에 한 8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번 개편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비수도권의 일부 지방정부는 지지 의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방재정 개편안을 둘러싼 갈등은 자칫 지방 대 지방의 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데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의 취지 공감하고 오를 수도 있지만 중요한 점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자체들이 준비할 시간을 준 이후에 실시해야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도를 닦고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네팔 방문을 앞두고 정치적 구상을 다듬고 오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치인과 도는 잘 어울리는 단어는 아닙니다. 네팔 방문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측도 있기 때문인데요. 네팔에서의 행보가 반기문 총장을 의식한 행보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의 네팔 방문이 과연 미래의 정치적 행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보겠습니다. 본인의 말대로 도를 닦고 오면 자신을 버릴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을지를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롯데그룹 얘기부터 해야죠. 이 검찰 수사에 지금 대해서 롯데그룹이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을 하지? 이런 얘기하는 측도 있는 모양이죠? 예. 이게 사전에 정보가 새 나갔다. 이런 의혹이 있거든요. 어제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사부 등 그 특수사팀이 지난 10일 롯데그룹 본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기 전에 롯데 측이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검찰은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압수수색을 전후에 벌어진 일련의 과정 보면 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루 앞둔 9일 신격호 총괄회장이 고열 증세를 입원했고, 그런데 또 롯데그룹 정책본부는 압수수색 당일인 10일 그 장부와 업무일지 등의 주요 자료들을 미리 빼돌린 사실이 수사관들에게 발각돼서 추궁에 의해서 다시 관련 자료를 내놓기도 했고요. 또 정책본부 일부 실무자들은 주요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아이패드 등을 개인 산물하며 숨겨놨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관계자는 롯데 측이 2, 3개월 전부터 검찰 수사에 대비하면서 부찬하게 움직인 것을 안다하며 그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올 것이라는 사실도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 유출이 내부에서인지 외부를 통해서인지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물론 롯데 측 고위 관계자는 10일 당일 오전 8시 30분부터 기자들의 문의 전화를 받았고 9시 5분께 압수수색팀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뿐 사전인지 말이 안 된다 부인했습니다만 정황을 봐서는 미리 알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롯데에 대한 수사가 5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아마 롯데 측도 그 5년 전부터니까 감지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됩니다. 반드시 유출이 안 됐다 하더라도요. 또 부실 감사를 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한테 책임을 물어서 공인회계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초강경 제재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 이런 소식도 있죠?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서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애초에 회계법인 대표의 자격박탈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3월 규계위 심사 때 이게 과잉 규제다 철회 공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군식회계 의혹 사건을 계기로 회계법인에게 부실감사 도덕질 회의
이 지탄한 비난 여론 높아지니까 금융위가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상정했고 규계가 이를 승인한 겁니다. 예. 원래 법안은 모든 부실 감사에 대해서 대표이사를 제재한 내용이었는데 다시 만든 개정안은 대표이사가 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부실 감사가 이뤄진 경우 등으로 제재 기준을 좀 명확하게 했죠. 예. 이에 따라서 회계조작 기업을 감사하고도 정상기업이라고 판정하는 등의 부실 감사를 한 회계법인 대표를 제재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식회계를 잡아내지 못하는 등 이 대규모 부실 감사가 발생한 경우에 회계법인 대표가 감사 품질 관리 소홀한 점이 인정되면 최고 자격 등록 취소 제재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회계법인들이 저가 수임 경쟁하면서 기업 감사에 적정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못해 생기는 이 부실 감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에 대한 책임을 현장 감사 담당자에게만 묻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감사 인력의 과소 투입 같은 풀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죠. 예.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감사 품질 관리에 책임지게 함으로써 감사 업무의 질을 높이도록 유도한 것이다. 뭐 물론 이제 이 회계법인 쪽에서는 이걸 법인 대표 일일이 어떻게 감사 업무를 챙기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냐, 이거 자기 책임의 원칙에서 벗어난다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전반적으로는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어쨌든 감사를 제대로 해라. 예? 예. 이런 얘기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제가 볼 때 아주 중요한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또 휴대폰 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해서 법을 어겼다는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받고 있는 LGU 플러스 말이에요. 예예. 조사받는 와중에도 불법 지원금을 살펴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모양이죠. 이건 제가 지난 주말에도 일반 대리점에서 제가 확인했던 건데요. 네. 이동통신업계에 따른 LGU 플러스가 주말인 10일부터 12일까지 갤럭시 S7, 갤럭시 S7H 등 주요 휴대폰에 40에서 60만 원에 이르는 판매 장려금, 리베이트를 불법 지급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이 신규 가입 유치한 그 유통점이 받는 일종의 인센티브가 리베이트인데요. 예. 제조사 지급목도 이제 이동통신 비중이 더 크거든요. 고가 요금제 유치하거나 번호 이동 가입자 확보되면 더 규모가 많아지죠. 예. 그래서 방통위가 한도를 30만 원을 정해놨는데 LG U 플러스 판매 정책표에 따르면 이것이 막 30만 원 훨씬 넘어가 버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예를 들어서 출고가가 83만 6천 원인 G5의 경우 리베이트와 공시지원을 합친 규모가 출고가를 넘어섭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돈을 받아요 그러면? 네? 돈을 받죠. 그렇게 되는 경우 벌어진다니까요. 아, 진짜 그래서 있어요? 법이 있는 건데. 아. 근데 지금 버젓이 이런 경우 이벤트 벌인다 판촉글이 이제 인터넷 카페나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LG 플러스는 일부 판매점에서 본사 영업 지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1일부터 8일까지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방통위가 LG 플러스 조사하는 이 기간에도 LG 플러스 번호 이동 건수가 1,480건으로 증가했다는 거죠. 같은 게 SK텔레콤과 KT는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전문가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반 생각에서도 이거는 더 이렇게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위반 이 진행된 중에서도 돈을 뿌린 거 아니냐 이거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효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프로야구에서 드디어 하나가 공동 9위로 올라섰는데, 공동 9위, 이거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꼴찌 탈출입니까? 공동 꼴찌입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야구가 10개 팀이거든요. 예. 이 중에 기아가 8위고요. 하나가 KT와 공동 9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공동 꼴찌라고 해도 이렇게 틀리진 않을 것 같고요. 이 하나가 어제 이 LG를 6대5로 이기고 KT와 승률이 같아지면서 공동 9위로 한 계단 올라섰거든요. 예.
이 8위 기아하고는 한 경기 차고 5위 삼성과는 3경기 차입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히 한화가 프로야구의 중위권 질서 판도를 좀 흔들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 이 어제 경기에서도 한화가 확실히 달라졌거든요. 이 9회 말에 결승점을 뽑아냈습니다. 예. 이 5대5로 맞선 9회 말 1사 만루에서 양성우 선수가 희생플라이로 이 결승점을 뽑아냈고요. 이 선발 투수인 윤규진 선수가 4회에 강판됐는데 어제도 이 불펜 투수들로 승부를 걸었고요. 이 마무리 정훈환 선수가 8회에 등판해서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고 시즌 4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NC는 10연승 달렸네요. 예? NC가 10연승인데요. 예. 지난 한 주 프로야구의 이슈 중심팀이 한화와 NC였거든요. 이 한화가 공동 9위로 올라섰고 NC는 10연승으로 이 선두 두산을 4경기 차로 추격한 겁니다. 예. NC가 어제 SK에 6회까지 1대7로 끌려갔는데 7회에 5대7까지 쫓아갔고요. 8회에만 이 김성욱 선수의 이 3런 홈런 포함해서 6점을 뽑아내면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예. 1대7에서 11대8로 대역전승을 거뒀고요. 이 두산은 롯데를 5대4, 삼성이 기아를 10대7, 넥센이 KT를 11대1로 이겼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이대호 선수 말이에요. 예. 시애틀 동료 선수들한테 그렇게 선물을 많이 사준다 그래요. 예? 예, 많이 사줍니다. 예. 시애틀의 이대호 선수가 지난 토요일에 연타석 홈런을 날렸거든요. 예. 연타석 홈런을 기념해서 시애틀 선수들 모두에게 건강 목걸이를 선물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어제 시애틀의 스캇 서비스 감독이 이대호가 목걸이도 돌리고 승리까지 선물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 선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예. 지난달에도 이 시애틀 선수들한테 이대호 선수가 이 선글라스를 선물로 돌렸거든요. 이 서비스 감독이 이대호가 2, 3주에 한 번씩 한국에서 가져온 물건을 선수들에게 선물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대호 선수가 이 야구도 잘하고 이렇게 선수들에게 싹싹하게 잘하니까 이 서비스 감독도 이대호 선수에게 서비스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네. 우리나라 야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한 통 낸다고 얘기를 하죠. 이 연타석 홈런 치거나 이 투수가 승리 투수가 되면 그 다음날에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이 피자나 떡을 돌리거든요. 이대호 선수도 아마 이런 정서일 겁니다. 우리나라만의 특징이죠. 아니 저도요 옛날에 유학 가기 전에 그거 뭐 잘 자란 거 많이 사가지고 갔어요. 네? 그런 심리죠. 이대호 선수 오늘도 선발로 출전했죠. 예, 오늘은 좀 부진했습니다. 오늘 이 텍사스전에서 5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했는데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고요. 오늘 4타수에서 삼진 3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경기가 조금 전에 끝났는데 시애틀이 4대6으로 패했습니다. 이 박경호, 강정호 선수 오늘 출전하지 못했고요. 이 볼티모어 김현수 선수 이 토론토전에서 2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했는데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 볼티모어 토론토에 9대10으로 패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유럽 축구 국가 대항전이죠. 유로 2016 막을 올렸는데 잉글랜드하고 러시아가 싸웠는데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불상사까지 있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잉글랜드 앞에 항상 이 축구 좋은가 또 우승 후보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잉글랜드가 사실 월드컵이나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월드컵은 1966년에 우승했고요. 이 유로라고 불리는 이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는 단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팀입니다. 어제 유로 2016에서 러시아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1대0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가 경기 종료 직전에 동점골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경기에서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2대0, 이 폴란드가 북아일랜드를 1대0으로 이겼고요. 잉글랜드와 러시아는 이 폭력성을 띤 악성 축구팬, 그러니까 이 훌리건으로 악명이 높은 나라이거든요. 어제 경기가 끝나고 양팀 응원단이 충돌했는데 이 경찰이 물대포하고 최루탄까지 쏘면서 해산을 시킬 정도로 아주 이 심각한 폭력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명이 중태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홍신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연간 4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다면 음식물 쓰레기도 덜 생기겠죠. 손쉽게 음식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과일은 씻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훨씬 싱싱함이 오래 가고요. 고기는 한 끼 분량씩 나눠서 구입일자, 고기 부위 메모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무르기 쉬운 채소는 세워서 보관하면 훨씬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식재료를 계획적으로 구입하는 습관을 들여서 처음부터 아예 음식물 쓰레기를 안 만드는 거겠죠. 환경 사랑은 저 가까이, 음식물 쓰레기는 저 멀리.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시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시흥은계 미사강변 고향 향동에서 짓습니다. 2월 호반에 변치 않는 첫 마음을 만나세요. 지은이 호반건설. 마침내 현대건설이 동탄 이신도시에 옵니다. 1479세대 대단지 힐스테이트가 동탄 이신도시에 처음 옵니다. 자연 속 IoT 첨단 생활, 동탄 첫 번째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가 동탄을 한 단계 더 높입니다. 힐스테이트 동탄 6월 분양 예정. 문의 1877-5510 현대건설. 당신이 변했습니다. 식물도 컬러에 따라 영양소가 다르고 건강기능식품에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 당신을 위해 뉴트리라이트는 식물 영양소를 통한 최적의 건강을 연구합니다.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갑니다.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사람들이 이 곡을 경청하자 작곡가가 말했습니다. 그냥 떠들고 노세요. 이 음악은 집중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저 흘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릭 사티의 집노패디 1번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7회 A380 운항. Korean Air. 지난 10년간 저 보아의 V라인을 책임져준 옥수수 수염차. 10년 동안 저에겐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사랑한 옥수수 수염차. 영원한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V라인, 광동 옥수수 수염차. 예, 지금 8시 33분 04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월요일 아침 출근길이죠. 이제 마무리될 시간인데 어떤지 알아볼까요? 박화영 캐스터. 네, 전반적으로는 좀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지금 판교에 계신 분들은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7시 초반대 판교 분기점 부근 버스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1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게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버스끼리 부딪히는 사고 처리는 조금 전에 마무리됐지만 판교 분기점을 지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23번 지방도로도 성남 판교동을 지나는데 서울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방향으로도 광주원 터널 부근 1차로에 승용차끼리
버스길이 부딪히는 사고 때문에 산곡 분기점부터 정체되고 있습니다. 안전운행 하셔야겠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 찾아뵙는 두 분의 최고위원 소개해드리죠. 먼저 데일리안의 이종근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이종근입니다. 예, 그리고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출발 새아침 서영호입니다.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죠. 네? 작가님이 요청해서 작가님이 목구멍이 걷어청이다 보니까. 아니, 갑자기 이 얘기를 하면 막 힘이 부쩍부쩍 솟아요.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다뤄볼 얘기는, 막 또 혼자 떨어지네. 괜찮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 김수민 홍범위 리베이트 의혹. 국민의당 새정치 막는 위기 될까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 아니잖아요. 박준영 의원 문제도 사실 불거지고 지금 이제 물론 그것도 수사 중이죠. 예. 자, 근데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리베이트 의혹. 네, 일단 리베이트 의혹이 김수민 의원의 개인의 뇌물수수 혐의냐 아니면 이제 당의 정치자금이 흘러가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이걸 놓고 언론들이 지금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국민의당의 최대 위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각도냐면 바로 이것이 내부 고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내부 고발이 또 사실 이 국민의당이 사실은 안철수 계파와 호남 쪽 인맥이 연합해서 두 그룹이 연합해 있는 정당인데 지금 이 내부 고발은 사실상 호남 쪽에서 고발을 한 것이 아니라 안철수 내부에서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발자는 안철수 내부였다. 왜 그렇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냐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섭다, 무서워. 당시 사무총장 박선숙 사무총장이 그래서 정치를 안 해요. 이 회계 장부, 회계 어떤 일을 이 호남 쪽 인맥들은 사실 당 그 핵심에 사실은 배제돼 있었어요. 당시 그때 인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내부의 일이라면 호남 쪽이 아니라 안철수 내부에서 지금 고발을 했다라는 것이 정치계의 그 추측입니다. 자, 그 다음 최근 2, 3일 동안의 이 기사들을 보세요. 단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단독들은 전부 다 뭐라고 붙여 있죠? 국민의당 관계자에 의하면 김수민 의원이 며칠 만에 됐다. 안철수 대표를 언제 독대를 했다. 해갖고 단독이 다 나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당에서 지금 일부 관계자 발로 그걸 계속 확인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현재 국민의당은 안철수 개인기로 유지되고 있는 당입니다. 네. 그런데 안철수 의원한테 지금 그렇게 겨냥된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콩가루 당이 아니라 한 번에 그냥 분산될 수 있는 위기, 진짜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것이죠. 야, 그 정치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사실이라면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안철수 대표 정치 개시 이후에 최악의 위기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친한파 비한파 간의 권력 투쟁이나 친한파 내부 내에서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보지 않고요. 지역주의 낡은 정치 세력에게 당권을 주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그 대권 행보를 하겠다고 하는 새정치 출발하면서부터 가졌던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에 편승하기보다 이렇게 내부의 기성정치와 일정하게 타협하면서 형성된 국민의당이기 때문에 이게 내재되어 있었다. 이미 터질 게 터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제 국민의당이 친박 패권이니 친노 패권이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사이익만을 가지고 새로운 정치의 아이콘인 것처럼 지지율을 높일 게 아니라 차제에 새로운 정치를 출발하면서 시행하지 못했던 당내외의 낡은 정치와의 과감한
결별들을 해나가고 이번을 계기로 통해서 새로운 정치로 정책과 인물 면에서 당의 그 내부 기풍을 일신하고 새롭게 해나가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지 못한다면 국민의당은 그 기성 정치에 많은 정당들이 보여줬던 모습처럼 3당으로서 지리멸멸해서 1당과 2당이 흩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완전히 일도 양단에서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하는 새로운 정치의 첫 출발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지금 일단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요, 그 리베이트 의혹은 뭐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럼 검찰이 수사하면 되는 거고. 근데 국민의당이 밝힐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김수민 의원이라는 아주 젊은 이 사람을 어떻게 비례대표 7번으로 발탁을 한 건지 공천 신청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근데 물론 박지원 원내대표는 5번까지가 당선 가능성이었기 때문에 7번 정도는 신경 안 쓰고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박지원 원내대표는 박지원 원내대표답지 않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5번까지는 굉장히 유의미한 분들이고 6번 이하는 아무나 그렇게 배치를 했다라는 어떤 표현인데 6번 이하로 배치된 분들에 대한 배려, 그 발언에 대한 배려도 없으신 그런 부분이고요. 회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회피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3월 3일 날 안철수 대표를 만납니다. 이 지도교수와 함께 만나고, 그 다음에 3월 15일 날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선거사무소로 김수민 씨를 당시에 데려와서 만나고, 그때 당시에 박선숙 사무총장이 함께 배석을 하고, 그 이후에 홍보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일주일 후에 비례대표로 지금 선임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자, 선거 보존 비용 빼돌리기. 이거는 사실 수십 년 된 관행이라고 하지만 이제 회계장부가 좀 철저히 규명이 돼서 지난번에 이석기 의원이 CN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를 차려갖고 통진당 의원들을 맡으면서 선거 보전 비용 빼돌리기를 했어요. 그때도 문제가 됐었죠. 크게 문제가 됐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정당들이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예. 뭐 회계장부 처리나.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너무나 허술해요. 굉장히 회계 처리 자체가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하나만 예를 들자면 이 국민의당의 어떤 이 변명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 광고업계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관행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당과 지금 계약을 맺은 A 업체, B 업체는 뭘 하는 업체들이냐면 하나는 선거 공보물을 맡고 하나는 TV 제작을 맡아요. 그런데 이 국민의당과 계약을 맺은 A와 B 업체가 국민의당이랑 상관없이 이 김수민 의원의 브랜드 호텔이란 그 업체하고 계약을 맺거든요.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브랜드 호텔은 기획 업무를 맡습니다. 보통 광고는 A라고 그러는데 기획을 맡겨서 한단 말이죠. 자, 광고업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홍보와 관련된 이 시스템은 A부터 맡기는 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A가 전체적인 걸 관할을 해갖고 이거는 어떻게 공보물을 내라. 이건 거죠. 어떻게 TV 제작을 하자. 이렇게 해서 주관을 하는 게 A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작하는 업체들이 A를 선정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A는 그 당 또는 광고주의 모든 걸 파악해갖고 다 이것들을 그러니까 컨셉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제작하는 업체들이 A를 따로 당이랑 상관없이 A를 맡겨서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한다고요? 이건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종국 국장님이 아마추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국 교수는 김수민 의원의 총기획자라고 보이지 않는다. 프로의 솜씨다 이랬는데 이게 프로라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기성정치의 낡은 정치의 냄새가 너무 난다 뭐 이런 뜻을 쓴 거지. 이게 완벽한 기획범죄다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리베이트든 뭐든 간에 기성정치권이 해왔던 방식은 그래도 이 소위 말해서 이 김수민 의원처럼 당에서 홍보 기획자를 데려올 때 본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계약서를 통해서 그 계약료를 받게 되는데 이 김수민 의원은 본인이 업체를 소개시켜 놓고 자기와 계약도 없이 그냥 2억 얼마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건 검찰이 볼 때는 단순하게 그냥 계약
의한 일이 아니라 당연히 리베이트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근데 뭐 그게 뭐 저는 그 복잡해서 뭔지 모르겠는데 뭐 관행이다. 아니 내가 실수했다 그거. 그 맥주 회사랑 그 교수가 그랬죠. 맥주 회사랑 뭐 계약을 나중에 하는 건데 그게 실수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전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김수민 의원이 그렇게 밝히면 돼요. 그러니까 실수와 뭐 이런 게 되게 얽혀 있다는 거죠. 실수와 관행과 뭐 이게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서와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거에 대한 그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당 차원에서도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면 좋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미적미적하고 특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의 야당 탄압과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검찰이 제 식구는 감싸게 하면서 야당에 대해서 3당에 대해서는 너무 집요하게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보면 제가 보기엔 국민의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이 더욱더 큰 문제다. 위기는 어디나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위기에 대해서 당이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발휘 명령에서 원내대표하고 당대표가 너무나도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난 서 소장 말씀에 굉장히 그 동의를 하면서도 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 소장 말씀만큼의 저기가 성명이 발표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는다. 정확하게 이거는 잘못된 거고 당의 회계 처리가 투명하지 못한 것. 제가 주장하지만 이건 굉장히 아마추어 같거든요. 지금 당의 회계 처리가 굉장히 투명하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계약서도 작성을 안 하고 이 홍보위원장의 업체에다 맡겼다고요? 이건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 드러날 일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미스테리가 왜 더불어민주당은 서 소장님만큼의 어떤 레벨의 수준의 그런 성명이 발표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저한테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물어보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의심스럽습니다만 아니, 더불어 다 같이 더불어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야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문제도 있는, 좀 서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직선거법상에 선거 비용하고 정당의 일상적인 정당 정책 홍보 비용하고 이 구별이 잘 안 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이런 기성정당에까지 구조적인 문제 해결 없이 들여다보면 죄 아닌 사람이 사실 없거든요.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거 아닌가. 근데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이종국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서수영님도 말씀하신 게 이게 지금 사실 너무 좀 어설프게 이게 돌아가는 이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 보면서 근데 이게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요. 이게 만일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근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내부에서 먼저 선관위 쪽으로 흘러들어가서 선관위가 조사를 한 거죠. 한 두 달 동안 그죠? 선관위가 조사를 해서 검찰에 넘어간 얘기인데 이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볼 때 그 내부에서 이게 나왔다라는 거는 사실 이 문제의 심각성과 또 별개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빨간불이 안 켜졌다는 거죠. 5월 9일입니다. 제 기억에는. 자, 선관위가 이미 2개월 전에 조사를 시작했으니까 사실 총선 거의 끝나자마자 그 다음 무렵에 선관위에 제보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4월, 그러니까 6월이니까 4월 한 중순 이후부터 선관위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회계장부 들여다보고 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빨간불이 켜졌거든요. 그랬을 때 안철수 대표가 박선숙 사무총장을 부릅니다. 불러서 어떻게 된 일이냐 했을 때 박선숙 사무총장이 별일 아닙니다 하고 해서 그걸 덮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당에 견제가 없었다. 당 내에 독주였다. 그러니까 박선숙 사무총장이 집사거든요. 그 당의 모든 회계의 모 처리를 다 휘어잡고 있는데 다만 개파라는 게 사실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서로 간에 어쨌든 당직자 간에도 서로 견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회계, 감사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서로 견제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템이었다면은 사실 이렇게 허술하게 박선숙 사무총장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인데 이렇게 허술하게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빨간불 5월 9일까지도 사실은 이게 빨간불이구나 위험하구나라는 그런 리스크 관리의 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건 지금 당내에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러니까 5월 9일뿐만 아니라 6월 13일 오늘 현재까지도 문제가
전혀 이 문제를 못 느끼고 위기를 못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길 걸 맡겨야지 이 문제를 자체 진상조사단을 이상돈 교수가 누굽니까? 안철수 의원이 비례의원을 준 친한파 핵심 중 핵심 아니겠습니까? 1차 때 내부의 양심 고발이 있어서 그것을 결제 라인인 박선숙 촌장인 자기 사람한테 처음 의뢰 문의를 했던 것도 문제지만 두 번째 문제가 불거진 이 문제 현재까지 이상돈 최고위원한테 친한파 핵심 의원한테 이것을 맡긴 것 자체를 보면 진상조사의 의지가 전혀 없다. 처음엔 검찰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국민께 송구하다 했다가 엄정 조사를 지시하는 등 아주 안철수 대표 행보가 갈팡질팡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이것이 국민의당의 문제도 그다음에 김수민 의원의 문제도 아니 이제 한국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안철수 개인의 리더십의 문제로 불거졌다는 것. 따라서 이것에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일도 양단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그렇죠. 선거 전에 뭐 당원권 박탈을 통해서 공천도 주지 않겠다고 한 것처럼 그런 강력한 새로운 정치의 의지를 보여야 될 때입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이 또 딴 쪽에 이 사람들을 오히려 좀 위원장으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계파 얘기 아까 우리 나왔으니까 이번 새누리당 계파 얘기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계파 청산 선언문. 이번엔 진짜 청산될까?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참 내가 이 얘기를 왜 읽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계파 청산 선언문 가지고 계파 청산되면은 뭐 그냥 뭐 대한민국의 계파라는 게 뭐 설 땅이 없겠네요. 이종국 국장님. 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사회가 너무나 막 화를 못 참아서 막 폭력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걸 근절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국어 사전에 싸움이라는 말을 없앱시다 하면은 그 싸움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안 없어집니다. 이 계파 청산문을 다 들여다봤더니 다 몇 줄인데 그 실천 사항이 3개가 있는데 나머지 2개는 아무것도 아니고 첫 번째 사안이 겁니다. 앞으로 계파란 말을 쓰지 않겠다. 딱 그겁니다. 그게 계파를 청산할 수 있는 길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나왔냐면 그 워크숍 때 나왔는데 하루 워크숍이 늦어졌잖아요. 왜 비대위가 무산되면서 새누리당만 당선자 워크숍을 늦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데 하루 종일 뭘 했냐면 상임위원장 누가 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어떤 상임위에 갈 것인가. 맞아요. 그거 갖고 하루 종일 싸우다가 마지막 순간에 딱 이 선언문 하나 낭독했는데 우리는 앞으로 계파란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하고 딱 끝냈습니다. 계파 청산 될까요? 그러고 우리 근데 계파란 얘기 안 쓰잖아요. 친박 비박이라는 얘기 쓰죠. 아니 그럼 저는 계파 청산에 대해서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친박도 문제고 비박도 문제다. 이것의 최종적인 시혜자는 누구냐면 결국은 양비론 물타기를 통해서 친박들한테 면죄부를 준 거예요. 니네 둘 다 문제니까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면서 사실은 비대위를 친박에 가까운 사람들로 다 교체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보기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문제가 친박 패권에 의한 공천 학살이 주 원인이면 그 총선 원인에 대한 패배 원인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토론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한에서도 끝까지 사생결단에 토론을 한 다음에 그 결과로 나온 걸 가지고 당의 사과와 반성을 하고 그것을 담은 문이 계파 청산문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전후 과정이 전혀 없어졌고 심지어 총선 백서를 발간하자는 것도 이견이 생겨서 이걸로 싸울 우려가 있으니까 하지 말자라고 하는 즉 철저하게 친박 물타기용, 친박 면죄부용 계파 청산이기 때문에 당이 이렇게 무력화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묻지마 범죄가 우리나라 기승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는 묻지마 범죄라는 단어 쓰지 않으면 없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 언제가 없어진다. 근데 참 정말 근데 혁신 비대위라는데 새누리당 너무 조용해요. 아마 물밑으로 혁신 작업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조용하죠. 그렇죠. 지난번에 왜 한 번 첫 모임에서 새누리당은 뭐 쓸모없는 남자와 같다 이 말이라도 하나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이제 좀 뭔가 있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번 비대위 모임에 혁신 최고위원회처럼 혁신회의에서
외부 비대위원들이 단 한 사람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발언을. 이유인즉 보니까 그 말이 너무 심했다. 이런 어떤 비대위원장이 그 말을 했대요. 그 말이 너무 심했다고. 그 말이 심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저도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비유만 했지 사실은 거기에 대한 원인과 진단과 분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심한 말을 하기 전에 분석과 전망을 하자라고 한다면 모를까. 근데 그다음부터는 그 말 듣자마자 혁신위원들, 비례혁신위원들 아무 말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사실은 외부 혁신위원이라는 분들이 대부분 정치와 상관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저는 사실은 꼭 정치라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보는 사람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데 좀 상관없는 분야에서 그냥 개처럼 있다 갑자기 그럼 그거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특히 보면 새누리당이 혁신에는 아주 무능과 무관심, 개점 휴업 상태로 파리를 날리고 있는데 대신에 자신의 밥그릇 챙기는 거에는 아주 귀신 같은 솜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임기가 2년인데 요걸 쪼개서 1년씩 나눠 갖겠다라고 하는 기반한 발상도시락에서. 근데 그거는 교문위에 네네. 서른 의원하고 박주선 의원 또 1년씩 야당도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예결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김영미 의원하고. 맞아요. 그거 1년씩 하죠. 윤리위원. 정정하겠습니다. 기성정치인들의 이런 귀신 같은 쪼개기 밥그릇 챙기기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새누리당이 보이고 있는 게 혁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이 이런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고 있고 당이 변화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다가 제가 보기에는 참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전당대회에서 이런 친박의 모렴치하고 이런 파렴치한 행태를 보고 아마도 저는 심판의 불벼락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내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친박이 지금이라도 하시라 정신을 차리고 뭔가 당내 혁신과 본인들 스스로에 대한 패배에 대한 자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전당대회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요, 진짜 전당대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짜 저는 이 전당대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주 정말 무슨 영화 개봉하는 거 기다리는 것처럼 아주 기다리게 돼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근 편집국장 그리고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양호 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자, 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이 이제 일터에 다 도착하실 바로 이 즈음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고요. 자, 오늘 정말 힘찬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오죠. 고맙습니다.